차가운 바람이 제 볼을 핥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낯선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왜 이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30억이면 충분해요. 너 처음부터 계획한 거니?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할머니, 안 돼! 손자의 절규가 들렸지만 이미 제 몸은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며느리의 눈에서 사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숙,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농부의 아내였죠.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 그동안 유일한 혈육인 아들 도연이네 식구들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아침 케이블카 매표소 앞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10월의 선선한 바람이 제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동여매며 숨을 고르는데 며느리 선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빨리 좀 오세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선영이는 명품 선글라스를 코끝까지 내려 저를 흘겨봤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에 제 가슴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가족여행이었기에 애써 미소를 지었죠. 미안해, 선영아. 오랜만에 나들이라 신이 나서 그랬네. 도연이가 멀찍이 서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언제부터인가 아내와 저 사이에서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어요. 12살 손자 지훈이만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할머니, 케이블카 타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훈이랑 할머니랑 하늘 위로 날아가는 거야. 매표소 창구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풍 시 운행 중단 가능이라는 문구가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때 회색 작업복을 입은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 셉니다. 케이블카 안전망도 노후화되어서 교체 예정인데 최민수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선영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운행을 왜 하는 거예요? 돈 받고 장사하면서 무책임하게. 아닙니다.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관리인이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그 순간 선영이가 핸드폰을 꺼내 귓가에 대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 오늘 끝내야 해요. 더는 못 기다려요. 선영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했지만 제가 다가가자 재빨리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는 평소와 다르게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케이블카 타러 가요. 오늘 날씨도 좋고 경치가 끝내준대요. 선영이의 손이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장 같았죠. 평소에는 제 손끝 하나 안 잡던 며느리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이상했습니다.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가팔랐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가족들에게 패 끼치기 싫어 참았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숨이 차 멈춰 서자 선영이가 한숨을 푹 내쉬었죠. 어머니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요? 시골에서 평생 일하셨다면서요. 미안하다, 선영아. 나이가 드니까 예전 같지 않네. 도연이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뒤따라올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참 한심했어요. 아내 눈치만 보며 사는 게 꼭 죽은 남편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죠. 승강장에 도착하니 빨간색 케이블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이블 줄이 바람에 팽팽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 멀리 산 아래쪽에서는 무언가를 태우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기 불 피우는 거 보여요? 지훈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아, 마을 축제 준비하나 보네. 오늘 밤에 큰 모닥불 행사가 있대. 관리인 최민수 씨가 다시 나타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계속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케이블카에 올라타기 직전 저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랑 이렇게 여행 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할머니는 이런 날만 기다리며 살아. 선영이의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어요. 그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비웃는 듯한 차가운 조소였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거라는 걸. 케이블카 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것처럼 묵직하고 차가운 소리였어요. 밖에서 최민수 씨가 무언가 외치는 것 같았지만 이미 케이블카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케이블카가 지상을 떠나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높은 곳을 무서워했던 저에게 이건 큰 도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아찔했죠. 나무들이 점점 작아지고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서우신가 봐요? 선영이가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조롱이 섞여 있었죠. 조금. 하지만 너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때 케이블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손잡이를 꽉 잡았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꽉 잡으면 손 아프실 텐데. 선영이가 제 손을 툭 쳤어요. 힘 좀 빼세요. 하지만 저는 손잡이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안전장치처럼 느껴졌거든요. 선영이는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차가웠죠. 평소보다 더 차가운, 마치 얼음처럼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뒷모습이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던지, 가족이 함께 있는데도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지훈이만 천진난만하게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죠. 와, 할머니, 저기 봐요. 구름이 우리보다 아래 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잠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함이 제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케이블카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하게 흔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드는 것처럼. 제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선영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원래 이 정도는 흔들려요.
하지만 선영이의 손에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팔이 아플 정도로 꽉 쥐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눈은 제가 아니라 아래쪽 불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고도계를 보니 벌써 해발 800m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죠. 그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산이 펼쳐졌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선영이가 계속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높은데 정말 무서워하시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선영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즐거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 두려움을 즐기는 것처럼. 조금.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너희들이 있으니까 든든해. 정말요? 혹시 심장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선영이의 질문이 이상했어요. 제 건강 상태를 왜 갑자기 궁금해하는 걸까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괜찮아. 지난달 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보험은 들어두셨어요? 나이 드시면 위험한 일이 많잖아요. 보험 얘기가 나오자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선영이는 왜 갑자기 보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보험은 국민보험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에이, 그게 뭐예요? 요즘은 다들 민간보험 하나씩은 들어두잖아요. 선영이가 한 발짝 제게 다가왔어요. 좁은 케이블카 안에서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에 쓰던 은은한 향이 아니라 독한 향이었죠. 마치 뭔가를 감추려는 것처럼 진한 향이었어요. 도연이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던지, 가족이 함께 있는데도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지훈이는 할아버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케이블카가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더 가까웠죠.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거예요.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 케이블카가 좌우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으악! 제가 비명을 지르자 선영이가 비웃었어요. 어머니, 겨우 이 정도로 무서워하시면 어떡해요. 아직 반도 안 올라갔는데. 미안하다. 나이 들면 다 이래. 겁이 많아져. 나이 드셨으면 집에나 계시지. 왜 따라오셨어요? 저희끼리 와도 되는데. 선영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온 건데. 그런 제 마음을 선영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오고 싶다고 했잖아요. 도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하고 얘기하는 중이잖아. 선영이가 날카롭게 쏘아붙이자 도연이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기가 죽어 사는 게 한심하면서도 불쌍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씩씩했는데 케이블카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였어요. 그리고 곧 완전히 멈춰섰죠. 왜 멈춘 거야? 제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아마 바람이 너무 세서 그런가 봐요. 선영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놀라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스피커에서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강풍으로 인해 잠시 운행을 중단합니다. 곧 재개될 예정이니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세요. 케이블카가 공중에서 멈췄어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케이블카 안에서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우리가 정확히 모닥불 위에 멈춰 있었어요. 아래에서는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나무를 던져넣고 있었어요. 불길이 더욱 높이 치솟았죠. 붉은 불꽃이 마치 지옥불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기 불구덩이 보이세요? 선영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녀의 숨결이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무슨 소리야, 선영아. 왜 그런 무서운 말을? 그냥 궁금해서요.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저 정도 온도면 뼈까지 다 타버릴 텐데. 선영이의 말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그녀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 선영이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 듯 했지만 정확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이 핸드백 속에서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죠. 선영아, 뭘 찾는 거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 먹을 시간이라서. 하지만 선영이는 약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계속 핸드백 속에 손을 넣고 있었죠.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케이블카가 심하게 흔들렸죠. 저는 손잡이를 더욱 꽉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나서 미끄러웠어요. 손잡이 그만 잡으세요. 보기 흉해요. 선영이가 제 손을 툭 쳤습니다. 선영아, 무서워서 그래. 좀 잡게 해줘. 무서우면 왜 타셨어요? 정말 짜증나네. 맨날 이래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선영이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평소에도 차갑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늘따라 유독 공격적이었죠. 미안하다, 선영아. 패 끼쳐서. 패라뇨. 어머니 존재 자체가. 선영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하려다 참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상처를 받았죠. 제 존재 자체가 뭐라고 하려던 걸까요? 케이블카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10분이 넘게 지났는데도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죠. 그때 선영이가 슬며시 일어났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그녀가 움직이자 케이블카가 더 흔들렸어요. 선영아, 앉아 있어. 위험해. 어머니나 조심하세요. 나이 드신 분이 더 위험하잖아요. 선영이가 한 발 한 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평소의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케이블카가 멈춘 지 15분이 지났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우리가 탄 작은 상자는 마치 폭풍 속의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제 얼굴은 창백해졌을 겁니다. 높은 곳의 공포와 흔들림의 공포가 동시에 몰려왔으니까요. 게다가 선영이의 이상한 행동은 또 다른 불안을 가져다 주었죠. 그녀는 계속 저를 노려보며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지훈이가 게임을 멈추고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응,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지훈이는 무섭지 않니? 저는 재밌어요.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요. 엄마, 이거 진짜 놀이기구 맞죠? 지훈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선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죠. 갑자기 케이블카가 크게 한번 출렁였어요. 이번엔 정말 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드는 것처럼 제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자 선영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죠. 팔이 부러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떨어지면 큰일 나요. 선영이의 말은 걱정이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어요. 그녀의 눈은 제가 아니라 케이블카 문을 보고 있었죠. 잠겨 있어야 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이 왜 열려 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 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열리나 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케이블카 문은 절대 운행 중에 열리면 안 되는 거였죠. 뭔가 고장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났어요. 승객 여러분, 곧 운행을 재개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케이블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더 강해졌죠.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 같았어요. 저 아래 모닥불은 더욱 크게 타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계속 나무를 던져 넣는 게 보였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죠. 마치 거대한 화장터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기 불구덩이 정말 크네요. 저기 떨어지면. 선영아,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무서워. 무서우세요? 그럼 눈 감으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금방 끝난다니 무엇이 끝난다는 걸까요? 선영이의 말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그녀가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금속 물체였어요. 그게 뭐니, 선영아? 아, 이거요? 그냥 호신용품이에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하지만 그건 호신용품이 아니었어요. 날카로운 송곳처럼 생긴 물건이었죠. 왜 그런 걸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선영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려고 해요. 도연 씨, 빨리 와요. 도연이가 황급히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멀쩡히 서 있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선영이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도연이가 다가왔어요. 응, 나는 괜찮.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선영이가 제 등을 세게 밀었습니다. 케이블카 문 쪽으로 몸이 기울었어요. 열린 문 사이로 찬 바람이 들어왔죠. 어머니, 조심하세요. 선영이가 소리쳤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저를 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요. 저는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몸이 점점 문 쪽으로 기울어졌죠. 찬 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저 아래 불구덩이가 더 가까이 보였습니다. 붉은 불길이 춤추듯 일렁이고 있었죠. 선영아, 제발. 이러지 마. 제가 간신히 말했지만 선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밀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때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뭐해요? 할머니 위험해요. 아이의 외침에 선영이가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간신히 케이블카 벽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손에 땀이 나서 미끄러웠죠. 지훈아,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일이야. 선영이가 아이에게 소리쳤어요. 도연이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르죠. 제 아들이 그렇게 비겁할 줄은 몰랐어요. 케이블카가 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하게 흔들렸어요. 모두가 비명을 질렀죠. 그 혼란 속에서 선영이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해요. 왜 이러는 거니? 내가 뭘 잘못했니?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저희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그건 싫어요. 선영이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제가 가진 재산을 노린 거였죠. 내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어머니가 모르시는 게 많아요. 시골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어머니 명의 보험이 얼마나 되는지. 보험? 제가 모르는 보험이 있다는 건가요? 선영이의 말에 혼란스러웠어요. 30억이에요, 어머니. 30억이면 저희 인생이 바뀌어요. 30억. 그 숫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보험을 들었단 말인가요? 내가 그런 보험을 든 적이. 어머니가 모르셔도 돼요. 곧 끝날 테니까. 선영이가 다시 저를 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강하게. 제 몸이 열린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안 돼.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케이블카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급작스런 움직임에 모두가 균형을 잃었어요. 선영이도 비틀거렸죠. 저는 그 틈을 타 안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제게 달려들었죠. 오늘 끝내야 해. 반드시. 그녀의 외침은 거의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도연이가 드디어 아내를 막으려 했지만 늦었어요. 선영아, 그만해. 정신 차려. 비켜. 당신도 원했잖아. 어머니 재산 받고 싶었잖아. 선영이의 폭로에 도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제 아들도 공범이었던 거예요. 실망과 배신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이, 내가 모든 걸 바친 자식이 이럴 수가 있나요? 도연아, 너마저. 어머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도연이의 변명은 초라했어요. 그는 이미 선택을 한 거였죠. 아내의 편을 든 거예요. 케이블카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니었어요. 뭔가 고장이 난 것처럼 덜컹거리며 내려가고 있었죠. 그때 선영이가 날카로운 물건을 들었어요. 아까 핸드백에서 꺼낸 그것이었죠. 이걸로 끝내야겠네요. 엄마, 안 돼. 지훈이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선영이는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오직 저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늙은 몸이지만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어요.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죠. 그 순간 케이블카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뭔가에 부딪힌 것 같았어요. 충격으로 모두가 쓰러졌죠. 선영이가 들고 있던 날카로운 물건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녀 자신도 균형을 잃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선영이가 열린 문 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아! 선영이의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문 밖으로 기울었습니다. 도연이가 황급히 아내를 잡았어요. 선영아, 잡아.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이는 간신히 문틀을 잡고 버티고 있었죠. 한 손은 허공에 매달려 있었고 다른 손으로만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잠시 망설였어요. 이 여자는 방금 전까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해야 하나요? 하지만 지훈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그녀는 지훈이의 엄마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선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꽉 잡아. 도연이와 저 둘이서 힘을 합쳐 선영이를 끌어올렸어요. 겨우 케이블카 안으로 들어온 선영이는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가족이 서로를 죽이려 했다니. 케이블카는 여전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빠르게 하강하기 시작했죠. 비상 하강 중입니다. 침착하게 기다려주세요. 스피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심각한 고장이 난 것 같았습니다. 케이블카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하강했습니다. 마치 자유낙하를 하는 것처럼 속도가 붙었어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죠. 저는 지훈이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선영이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죽을 뻔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죠.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선영이가 중얼거렸어요. 도연이는 아내와 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쟁이였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다니 정말 실망스러웠죠. 케이블카가 갑자기 큰 충격과 함께 멈췄습니다. 뭔가에 걸린 것 같았어요. 고도를 확인해 보니 아직도 지상에서 꽤 높은 곳이었죠. 여기서 떨어지면 살 수 없을 높이였습니다. 그때 케이블카 문이 완전히 열렸어요. 고장난 문이 결국 떨어져 나간 거였죠.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문이 떨어졌어. 지훈이가 울며 소리쳤어요. 저는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선영이는 이 혼란을 또 다른 기회로 보고 있었죠. 선영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열린 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봤죠.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선영아, 제발 정신 차려. 이러다 우리 모두 죽어. 어머니만 없으면 돼요. 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선영이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이도 막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방관하고 있었죠. 도연아, 엄마야. 내 엄마란 말이야. 제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선영이 말이 맞아요.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도연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바친 사랑이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선영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젊은 며느리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할머니, 나요. 우리 할머니 나요. 지훈이가 엄마의 팔을 때리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선영이는 아이를 밀쳐냈습니다. 지훈이가 케이블카 벽에 부딪혀 쓰러졌어요. 지훈아. 제가 아이를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 선영이가 저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제 몸이 밖으로 떨어졌어요. 추락하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죽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무언가 부드러운 것에 떨어졌어요. 충격은 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약했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떨어진 곳은 축제 준비로 쌓아둔 거대한 건초더미였습니다. 모닥불 바로 옆이었어요. 불길의 열기가 얼굴을 태울 것 같았지만 직접 불에 떨어지지는 않았죠. 온몸이 아팠어요. 특히 왼쪽 다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갈비뼈도 부러진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불길이 바로 옆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졌죠. 여기서 죽는구나. 불에 타지는 않았지만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구나.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죠.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가 떨어졌어요. 빨리 구조해야 해.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늘 위의 케이블카였습니다. 여전히 공중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 가족들이 있었죠. 저를 죽이려 했던 가족들이. 지훈아. 마지막으로 손자를 생각하며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나무로 된 오래된 천장이었죠. 정신이 드셨군요. 옆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이블카 관리인 최민수 씨였어요.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죠? 제가 운영하는 민박집입니다. 병원으로 모시려 했는데 할머니께서 가족을 부르지 말라고 하셔서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의식을 잃기 전에 제가 중얼거렸던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제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케이블카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며느님께서 시어머니가 실족하셨다고 신고하셨더군요. 실족. 선영이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를 밀어서 떨어뜨렸으면서 최 선생님 사실은 제가 말하려는데 최민수 씨가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봤어요. 봤다고요? 케이블카 안에 CCTV가 있습니다. 며느님이 할머니를 미는 장면이 다 찍혔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위안이 될 줄은 몰랐어요. 최민수 씨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선영이가 저를 미는 장면이, 도연이가 방관하는 장면이. 이걸 경찰에. 잠깐만요.
그 전에 할머니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최민수 씨가 서류를 꺼냈어요. 오늘 아침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요. 할머니 성함으로 된 거액의 보험 수령인 확인 전화였어요. 보험이요? 전 보험 든 적이 없는데 수익자가 며느님으로 되어 있더군요. 보험금이 30억이었습니다. 30억. 선영이가 케이블카에서 말한 그 금액이었어요. 그녀가 저를 죽이려 한 진짜 이유였던 거죠. 어떻게 제 명의로 서류를 위조한 것 같습니다. 도장도 위조했겠죠.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것 같아요. 최민수 씨가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선영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죠. 네, 오늘 처리할게요. 사고사로 하면 되는 거죠? 서류는 다 준비됐고요. 선영이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6개월 전부터 준비한 완벽한 범죄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최민수 씨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엔 도연이와 선영이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여보, 엄마 보험 들었어. 30억이야. 뭐,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은 그냥 모르는 척만 해.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 상속받는 거야. 하지만은 무슨, 당신도 엄마 재산 노리고 있었잖아. 도연이의 목소리에 망설임은 있었지만 결국 반대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도 공범이었던 거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민수 씨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가족을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됐죠. 최 선생님,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제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최민수 씨의 도움으로 제 재산을 조회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모르고 있던 재산이 너무 많았던 거죠. 할머니, 시골 땅 판 돈이 아직 할머니 명의 계좌에 그대로 있네요. 15억 정도 됩니다. 뭐라고요? 그건 도연이한테 다 줬는데. 아닙니다. 계좌 이체 기록을 보니 소액만 몇 번 보내셨고 대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15억. 제가 모르고 있던 돈이었어요. 도연이가 거짓말을 한 건지 선영이가 속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제가 속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최민수 씨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서울에 제 명의로 된 건물이 2채 더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조용히 사둔 거였죠. 월세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재산이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남편분이 할머니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 같네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죽은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눈물이 났죠. 남편은 알았던 걸까요? 언젠가 제가 자식들에게 배신당할 거라는 걸. 그리고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최민수 씨가 보여준 건 선영이가 준비한 이혼 서류였어요. 재산 분할 계산서까지 꼼꼼히 작성되어 있었죠. 며느님은 이혼 후 할머니 재산까지 노렸던 것 같습니다. 보험금과 함께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선영이는 저를 죽여서 보험금을 받고 도연이와 이혼한 후 제 재산까지 가로채려 했던 거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최 선생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사실 저는 은퇴한 형사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최민수 씨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증거 수집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님이 케이블카 정비 직원에게 돈을 주고 고장을 내게 했습니다. 문이 열리게 한 것도 특정 지점에서 멈추게 한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했다니. 선영이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몸을 추스르고 최민수 씨와 함께 케이블카 회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가족들을 만나기로 했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연이와 선영이가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도 있었죠.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할머니 떨어졌다고. 지훈아, 할머니는 괜찮아.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선영이와 도연이를 바라봤죠.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죽지 않아서 실망했니, 선영아?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 어머니가 실족하셨잖아요. 선영이가 발뺌했지만 저는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실족이니? 영상을 본 선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연이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이건 변명하지 마. 녹음 파일도 있어. 보험 브로커와 통화한 것도, 너희 둘이 공모한 것도 다. 완전히 코너에 몰린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살인미수, 사기, 문서 위조. 최소 1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거야. 그때 선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진정성이 없었어요.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계산만 보였죠. 도연아, 너는 정말 몰랐니? 제가 아들을 바라보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그냥 뭐, 아내가 엄마를 죽이려는 걸 알고도 모른 척 했다고? 도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죠. 어머니, 제발. 지훈이를 생각해서라도. 지훈이를 생각한다면 너희가 그런 짓을 했겠니?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최민수 씨가 미리 연락해 둔 거였어요. 김선영 씨, 박도연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선영이는 계속 울부짖었고 도연이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줄잡이는 없었어요. 지훈아, 이리 와. 저는 손자를 불렀어요.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제게 왔죠.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어디 가요? 한참 후에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는 할머니랑 살자.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이미 많은 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재판 준비 기간 동안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선영이의 범죄는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어요. 검찰 조사 결과 선영이는 6개월 전부터 이 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몰래 제 개인정보를 빼낸 거였어요. 그리고 전문 브로커를 통해 가짜 보험을 여러 개 만들었죠.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최민수 씨가 보여준 서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영이가 든 보험이 한 개가 아니었어요. 총 5개의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었고 총액은 50억이 넘었습니다. 50억이라니 그것뿐이 아닙니다. 며느님은 할머니 명의로 대출도 받으려 했어요. 서울 건물을 담보로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인생이 완전히 도둑맞을 뻔했던 거예요. 선영이는 저를 죽이고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민수 씨가 보여준 건 선영이의 통장 내역이었어요. 최근 6개월간 큰 돈이 여러 번 입금되었다가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죠. 이 돈은 어디서 온 걸까요? 조사해 보니 도박 자금이었습니다. 며느님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큰 빚을 졌더군요. 도박? 그것이 선영이를 이렇게 만든 원인이었어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니. 도연이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재산을 노린 건 맞아요. 부부가 각자 다른 이유로 같은 목적을 가졌던 거죠. 며칠 후 저는 도연이를 면회했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아들의 모습은 초췌했어요. 어머니, 도연아, 왜 그랬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정말 선영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넌 내 재산을 원했잖아.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맞아요. 저는 어머니 재산이 탐났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기 싫었거든요. 내가 너희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니? 땅도 팔아서 보태주고 매달 생활비도 주고 그래도 부족했어요. 선영이는 더 많은 걸 원했고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비겁한 변명이었죠. 하지만 그게 도연이의 본 모습이었어요. 나약하고 욕심 많은 제 아들의 진짜 모습. 지훈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너희 같은 부모보다는 늙은 할머니가 낫겠지. 어머니, 지훈이를 잘 부탁드려요. 도연이가 울었어요. 이제야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지만 너무 늦었죠. 선영이도 면회 신청을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보험금 노린 며느리의 시어머니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뉴스에 나왔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이 끔찍한 사건의 결말이 궁금했던 거예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선영은 시어머니를 살해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어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위조된 보험 서류, 브로커와의 거래 내역. 선영이의 변호사가 정신적 문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으니까요. 피고인 김선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선영이는 비명을 질렀죠. 피고인 박도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어요. 아이는 많이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죠.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한참 후에야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는 할머니가 지훈이를 돌봐줄게. 네. 할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훈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지훈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정말 아닙니다. 할머니가 강하셨기에 이겨낸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 조용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우리 손자 잘 키울게요. 죽은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가 남긴 재산 덕분에 저와 지훈이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죠. 선영이와 도연이가 수감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함께 시골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죠. 지훈이는 시골 학교에 전학을 왔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도시와 달리 학생 수가 적어서 선생님들의 관심도 많이 받았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지훈이가 상장을 들고 뛰어왔어요. 글짓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거였죠. 우리 지훈이 정말 대단하네. 뭐에 대해 썼니? 할머니에 대해 썼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우리 할머니 이야기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걸 느꼈을까요? 이웃 장미자 씨가 자주 찾아와 도와주었어요. 정수가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그 독한 며느리한테 당할 뻔했잖아. 그러게. 사람 속은 정말 모르는 거야. 그나저나 최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야. 요즘도 자주 오시니? 최민수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왔어요. 지훈이 공부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죠. 은퇴한 형사답게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왔어요. 선영이가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였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님이 병원으로 이송됐대요. 최민수 씨가 알려줬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도연이는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주 지훈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 편지들을 아이에게 주지 않았죠. 시기가 아직 이른 것 같았거든요. 서울의 건물 중 한 채를 팔기로 했습니다. 지훈이의 미래를 위한 교육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나머지 재산은 신탁으로 맡겨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했죠. 할머니, 저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의사? 왜 의사가 되고 싶니?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힘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13살 아이의 꿈이 대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죠. 시간이 흘러 지훈이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크고 의젓해졌죠. 성적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과학 경시대회에서 대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지훈이는 공부뿐만 아니라 인성도 바르게 자랐어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도연이의 출소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범수로 형기가 단축되어 3년 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할머니, 아빠 만나러 가요. 지훈이가 먼저 말했어요. 아이도 이제는 아버지를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았죠. 교도소 앞에서 도연이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나온 아들은 많이 야위고 늙어 보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일어나. 여기서 이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어머니가 절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지훈이한테라도 좋은 아빠가 되어줘.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이는 출소 후 작은 공장에 취직했어요. 성실하게 일하며 지훈이 학비를 보태기 시작했죠. 늦었지만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영이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들었어요. 감옥에서의 자살 시도 이후 완전히 정신이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결국 이혼 서류가 날아왔고 도연이는 서명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지훈이가 물었어요. 그래도 너의 엄마인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따로 살아야 해. 네, 알겠어요. 지훈이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아이도 이미 많은 걸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지훈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였죠. 아이는 여전히 의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할머니, 저 서울대 의대 지원하려고요. 그래, 우리 지훈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실제로 지훈이의 성적은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좋은 결과를 받았죠.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선영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훈이의 외할머니였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그런 못된 짓을. 선영이 어머니는 울며 사과했어요. 딸의 죄를 대신 빌러온 거였죠. 일어나세요. 사돈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미안해서 지훈이라도 가끔 보게 해주세요. 저는 고민 끝에 허락했습니다. 지훈이에게도 외가 쪽 가족이 필요했으니까요. 선영이는 여전히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면회를 가본 외할머니 말로는 거의 폐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루 종일 중얼거리며 헛것을 본다고. 불쌍하긴 하지만 자업자득이죠. 외할머니도 딸을 포기한 듯 했어요. 도연이는 열심히 일하며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재혼은 생각도 안 한다고 했어요. 오직 지훈이를 위해 살겠다고. 어머니, 이번 달 지훈이 학원비입니다. 도연이가 매달 가져오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 정성이 고마웠어요. 늦었지만 아버지 노릇을 하려는 모습이 대견했죠. 수능날이 왔습니다. 지훈이를 시험장에 데려다주며 말했어요. 긴장하지 말고 평소 실력대로만 해.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자신감 넘치는 지훈이의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최민수 씨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그동안 압류됐던 선영 씨의 재산이 피해 보상금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피해 보상금이요? 네,
법원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판결이 났어요. 약 5억 정도 됩니다. 5억. 그 돈으로 지훈이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돈은 지훈이 명의로 넣어주세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쓰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수능 성적이 나왔어요. 지훈이는 전국 상위 0.1% 안에 들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합격이 확실했죠. 할머니, 저 해냈어요. 지훈이가 뛰어와 저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지난 5년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합격 발표 날 예상대로 지훈이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정숙 씨네 손자가 서울대 의대 갔대. 역시 할머니가 잘 키웠어. 이웃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도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지훈이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 더 잘해줘야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의사가 돼서 첫 월급 타면 할머니 세계여행 보내드릴게요. 할머니는 여행 안 가도 돼. 지훈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최고야. 그래도 가셔야 해요. 할머니도 이제 본인을 위해 사셔야죠. 19살 손자의 성숙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학 입학식 날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지훈이와 함께 갔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그 끔찍했던 케이블카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날이 왔을까? 어쩌면 그 사건이 있었기에 저와 지훈이가 더 끈끈해진 건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함께 이겨내며 진짜 가족이 된 거죠. 할머니, 저기 제 강의실이에요. 지훈이가 신나서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줬어요. 그 밝은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 있게 느껴졌죠. 저녁에는 도연이도 합류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모여 먹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자랑스럽다. 저도 이제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부자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손자 의대생 됐어요. 당신이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바람에 촛불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케이블카 사건으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배신과 고통, 그리고 용서와 화해.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불구덩이에서 일어난 진짜 기적은 목숨을 건진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만든 거였어요.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지훈이가 있고 개과천선한 도연이가 있고 든든한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케이블카에서 떨어진 그날 저는 죽을 뻔했지만 오히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할머니 사랑해요.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 지훈이가 하는 인사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전부예요.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남았습니다. 지훈이가 의사가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날까지 저는 건강하게 살아서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불구덩이에서 살아난 건 신의 뜻이었을 겁니다. 지훈이를 지키고 올바르게 키우라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저는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